자, 그러면 노마사 이제 기출문제 이제 시작할게요. 자, 다음은 노마의 이제 중요한 정치 기구들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채우고 오른쪽에 제시된 성문법의 내용을 통해 공화정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자, 노마의 이제 책임자로서 행정 최고 책임자, 최고 군사 지도자. 이 사람은 이제 콘술이라고 부르는 집정관이죠, 집정관. 예, 콘솔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예, 그 영문자 써도 맞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 동촌철도 아시죠? 동촌철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도 있는데 그걸 쓸 때 그 영문자로 썼던 것도 다 맞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쓰면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영문자로 써도 돼요. 원어. 예. 자, 집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평민을 소집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호민관이죠. 예, 호민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제시된 성문법의 내용을 통해 공화정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니키니우스와 호르테시우스법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뭐 니키니우스와 호르테시우스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귀족 공화정에서 민주공화정이 넘어갔다.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법률상. 예. 자,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 볼게요. 2번. 다음은 이제 김교사가 그 로마 공화정의 어떤 정치 구조를 설명하게 만든 도식이다. 기획에 해당하는 기구의 구성원을 쓰시오.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로마의 권력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무관들, 집정관, 법무관, 치안관, 재무관이 있고 로마의 민회가 있죠. 그래서 쿠리아의 평민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가 없네. 예, 자, 여기는 들어갈 것이 뭘까요? 이거는 백인의 이렇게 쓰면 되죠. 백인의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칭이 있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백인회라고 하죠. 백인회. 자, 백인회 캐투리아회는 이런 군사적 단위예요. 근데 그 군사적 단위는 뭘로 정하죠? 시민의 재산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래서 시민의 재산에 따라 기병이나 보병 5등급 다 군사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대개 보면 이제 트레포스라고 붙는 거 있죠. 트레포스 인민회, 트레포스 평민회. 이 트레포스는 뭐죠? 행정적 단위예요. 행정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보다는 한 표씩 행사하는 거고요. 요건 군대 단위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가 팽창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군대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데는 그 투표를 할 수가 없어. 군대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이프스 중심으로 해갖고 투표를 하게 되고 로마 부근에 있는 지역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테시우스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권력 구조가 백인회에서 부족해 넘어가요. 평민회 쪽으로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요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노마의 민회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이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다음은 노마 팽창에 관한 글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쓰고 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오. 자, 노마가 거둔 군사적 성공의 원동력은 중소자연으로 이루어진 농민병사다. 그러나 피정복민에 대한 로마의 정책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로마는 전쟁 중에 유례가 없을 정도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나 승리했던 어느 누구도 간댔다. 로마의 특징은 자기한테 개긴 사람들한테 끝까지 해가지고 처벌하지만 일단 항복하면 노마민으로 다 받아들여. 포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이런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것은 무슨 정책에서 볼 수 있냐면 시민권 정책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 피정복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장래 그렇게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 대신 그들은 뭘 요구한다? 이게 분역, 조세 징발 이런 것들 조세를 요구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시민권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되냐? 다의 구체적 내용을 쓰면 어떤 거예요? 자, 간대한 정책 두 가지 이름을 가져뒀다. 어떤 거죠? 첫 번째 이탈리아 반도 통일이 영토 확대에 기여를 해줬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새로운 필요를 수요함으로써 병력 자원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복민과 피정복민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피정복민 입장일 때는 시민권 얻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고 그 시민권을 바탕으로 해갖고 로마의 정보간직을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개기능보다는.
그래서 노마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제정 황제나 그다음 노마 올라간 호민관 뭐 집정관들 보면 이민족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자, 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노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 이 노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는 어느 시기를 말하죠? 공화정 말기죠. 그 서강에서 얘기하는 2기 정도 이렇게 두 번째 시기. 농업구조의 변혁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노예제 대토제 경영 확대, 그 곡물 위주의 생산체제 전환. 요건 아니죠. 이거는 콜로나투스와 관련한 거예요. 그 제조 후기 때 거죠. 왜냐면 이제 정복지가 축소되면서 그 값싼 이제 아시아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탈리아 안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물 농사, 밀 농사가 주로 행해지게 되죠. 자, 포도, 올리브 같은 재배, 상품성 작물이 재배했고, 자연농민의 쇠퇴와 감소 이렇게 있죠. 답은 재정 후기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로마 공화정 말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6번을 볼게요. 로마 공화정에 대한 서술한 것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술라는 종신 독재관이 되어 로마 공화정의 정통을 유린하고 평민 세력을 탄압했다. 맞죠? 술라는 그 귀족파, 별족파야. 그래서 이 사람은 종전의 공화정 정통을 뭐냐면 무시하고 원로원 세력들 강화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얻어먹었는데 답이 1번이죠. 금방 나오죠. 자, 2번을 보면 신분 투쟁의 결과 원로원 세력들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민회가 국가의 권력의 시체로 떠올랐다. 맞는 것 같지만 왜 틀렸어요? 신분 투쟁의 결과 원로원 세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원로원 세력들이 강화됐죠. 실제 정치는 누가 한다고 했죠? 원로원들이 하는 거야. 원로원들이. 예, 이때 원로원 세력들은 노비데스라는 계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했고, 자, 그 다음에 마리우스 병제의 개혁을 실시해서 군대 정치 개입과 내단의 악순을 막고자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왜 틀렸어요? 마리우스 병제 개혁은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군대의 정치 개입과 내란의 악순환이 더 생겼죠. 예, 그 다음에 평민파의 정치가들은 부유한 평민 출신의 신귀족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구귀족이 되었다. 요때 신귀족층은 뭐죠? 에키테스야. 에키테스. 공화정 말기 때 등장한 에키테스인데 이 에키테스가 상당히 좀 이중적인 게 뭐냐면 구귀족들과 좀 대립된 측면도 있지만 항상 대립된 것보다는 서로 이해관계 공유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되게 에키테스들이 이제 불 더 축적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죠? 노빌레스 계층이네요. 물론 이제 일부 평민파 정치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가쿠스 형제 같은 게 보면 얘네들 이제 이용해가지고 좀 구기족과 대항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개 보면 이제 에키테스와 구기족들은 이해관계가 거의 보면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7번 보죠. 7번. 다음은 로마 공화정기의 사회에 대한 읽기 자료이다. 자,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밑줄진 기역에 행한 민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쓰시오. 자, 가는 이제 용어는 이제 피보호자, 네, 크레엔테스라고 하죠. 네, 크레엔테스. 그래서 피보호자들은 로마사의 특이한 존재다. 이들은 자유인이었으나 보호자인 귀족과의 신의 관계를 맺었고요. 그래서 보호자는 그들에게 토지하사, 정치적, 재정적 지원, 법정에서 보호 등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 대가로 귀족들에게 존경과 노동의 의무를 지녔으며 다양한 봉사를 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보호자 관계 중 크리엔테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우스라는 사람이야. 마리우스. 예. 그래갖고 그 마리우스 사람은 좀 약간 이 사람은 좀 약간 뭐랄까요? 그 평민 집안 출신이지만 좀 성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하여튼 요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용어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크레엔테스 피보호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크레엔테이지라고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유사하다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피보호자보다는 피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관계 이걸 총칭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관련된 용어는 크레엔테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줄진 기역에 향한 민회의 이름을 쓰고 평민을 선출하는 지역은 어디죠? 평민에는 부족해 트리푸스에 평민에 트리푸스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예전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용어가 정확하게 뭐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학자에 따라 그 번역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되게 평민의 그다음에 부족해 이렇게 쓰고요. 서양사 총론 같은 데서 그다음 또 트레이프스 평민의 트레이프스에 이렇게 또 쓰기도 해요.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마리우스가 이제 군인 지원 자격을 이제 변경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니은과 디귿과 관련된 내용인데 군인 지원 자격을 어떻게 변경했죠? 무직자나 무산자 계층의 지원병 구성됐고요. 시민병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어떤 성격을 국가의 공병에서 장군에 충성하는 사병으로 변했죠. 이걸 다시 국가의 공병, 항쟁에 충성하는 그 군인으로 바뀐 게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의 개혁이에요. 예,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제, 그 그라쿠스의 연설인데요. 요거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교과서 사료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다음 사료 상황을 초래한 로마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과 그 개혁 내용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라쿠스 형제는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개혁이죠? 자연농민층을 위해서 이제 서서 입장에서 갖고 이제 했던 개혁을 이제 제공했죠. 그 내용을 보면요. 자, 키게르와 원로원의 해상과 농민의 부채를 총체적 말소를 추진했다. 키게르가 한 거 아니에요. 키게르는 민중파 쪽이 아니라 벌족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거하고는 키게르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예. 그래갖고 있고 이거는 누구 하냐면 원론에서가 농민부채 총체적 말소를 추진한 사람은 시저예요. 시저. 시저는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민중파 지도자죠. 이런 거와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우스는 재산 자격을 무시하고 신체 조건을 갖춘 지원자들을 군대에 받아들였다. 예. 요거는, 맞죠. 일단, 그 마리우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와 관련된 그 개혁 내용으로 이제 시도한 인물과 오는 것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가이오스 그라쿠스는, 로마 시민들의 공물을 그 유상으로 공급하는 그 법안을 제시했다. 예, 이것도 맞죠. 근데 이게 엄밀히 좀 사실관계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많이 유상으로 공급했어. 근데 이것 표현보다는 좀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물을 제공했단 말이 맞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답이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토지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농민심에 분배를 제한했다. 맞죠? 그래서 요와 비슷한 유형의 개혁은 요거와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요. 그다음 9번은 밑줄진 그는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9번은 이제 그는 누굴까 일단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는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죠. 이렇게 불렀던 그 옥타비아누스 개혁과 틀린 것은 뭐냐면 금방 찾죠. 이집트의 태양력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시저가 했던 거죠. 예, 율리우스. 자, 그래서 이걸 율리우스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스쿠스의 설치에 국가 재정을 장악했다. 피스쿠스라는 건 항실 재정을 의미해요. 항실 재정. 예, 그래서 그 당시 항실은 이제 재정할 때 바구니에서 그 은이나 금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바구니란 뜻이 피스쿠스라는 그 말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을 장악했고, 그래서 속주를 원룡 가날의 속주와 황제 직할 속주로 나눴고, 독신 남녀들의 결혼을 독려하는 출산 장려제를 실시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노초냐 노초원각들을 결혼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를 했다는 거.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얘들 3명 이하로 자녀를 가질 경우에는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오늘날 따르면 다 벌금을 내죠. 3명 이상 안 낳잖아요, 요즘에는. 예.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 속주민은 또 구성된 보조군을 구성했고, 그다음 전역한 보조군의 시민권을 부여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틀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10번. 자, 10번인가요? 11번. 11번. 자, 여기 보면 가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밑줄친 그가 실시한 정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거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은 이제 가는 그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혼란상이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군인왕제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는 이제 태양신 칭호를 쓰고 신하들에게 최고 신성한 주군 도미니스라는 그 제도를 실시했던 왕은 어떤 왕이야? 디오클라티누스죠. 예. 그래갖고 밑줄 친 그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강대한 영토 효율적인 통치와 제2계승 문제 해결에서 사제 체제를 성립했다. 맞죠? 물가 상승에 맞게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했고, 맞죠? 자, 군대 명령 체계를 민간 행정 조직과 통합했다. 아니죠? 분리시켰죠. 왜? 통합을 하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분리시켰고, 기독교에 대한 간용 정책을 실시했다. 제일 박해가 심할 때가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죠. 그러니까 틀리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볼게요. 12번. 자, 11번 문제는 이제 여기 보면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그는 이렇게 있는데 그는가 빠졌네. 이렇게 줄친 부분이. 그는 탐욕과 비겁함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그래서 뭐 자기 제국을 다스릴 3명의 협력자를 만들어냈으며 세계를 4개 부분으로 분할하여 군대를 몇 배 늘렸다. 자,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 뭐 비겁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에서 지금 좋게 본 건 아니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박해자의 죽음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이 쓴 거잖아.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탄압을 했던 4개 제국을 분할시켰던 누가? 디오클라티누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을 멸망시켰다? 이건 누구와 관련된 거죠? 뒤에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밀레나 공의에서 그 뭐냐 기독교를 공인시켰다. 예. 그래서 밀라노 공예가 아니라 밀라노 칠령이죠. 이것도 좀 약간 오답을 만들어서 제대로 만드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예. 그 다음에 국경 방어를 위해 군강구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을 임명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군강구제 도입은 이제 뭐가 그러면 7세기 때 동로마 황제였던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있어. 예. 요 관련된 자체가 예전에 기출문제 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키아를 속초에 삼는 등 제국의 영역을 최대한 판도 넘었다. 다키아는 오늘날 어디냐면 루마니아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영토를 삼아가지고 제국의 큰 뭐냐면 판도를 높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트리아누스야. 트리아누스. 예,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다. 제국의 행정 중심을 소아시아 니코메디아로 옮겼던 사람, 동방적 전제군주가 됐다. 서강대 그대로 나온 거죠.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러면 찾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제시문에서 가해에 해당하는 대표 신앙 2가지 기독교 제, 그 다음에 로마 제정기의 나의 상황에서 가져온 이유를 2가지 쓰시오. 일단은 이제 공화정 제정으로 넘어갈 때 외래 신앙들, 동방 종교들 막 들어오죠. 대표적인 게 오리엔트 비이 종교, 그 이집트의 뭐 이시스, 미트라교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정기 나의 상황에 가져온 이유를 2가지 쓰시오. 오직 기독교를 억압했다. 자, 2가지 황제 숭배 거부, 병역 거부 이렇게 있고 요번에 서강자 더 추가하자면 야간 집회, 마술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할 수 있고 요거와 관련돼서 요번에 기출문이 나왔던 것도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기출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기출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기출을 안 보면 안 돼요, 진짜. 그거 기출을 안 보면 그냥 틀리라고 그러니까 맞히는 문제를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기출 분석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을 해가지고 꼭 합격하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기출을 안 하면 합격권을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면 자, 밑줄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쓰고 기역의 특징을 쓰시오.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해전의 이름을 쓰고 니은의 결과로 수입된 경제적 기역의 경제 기반된 내용을 쓰시오. 자, 이 사람은 밑줄치 옥타비아누스죠. 일단 옥타비아누스고 자, 기역의 특징 프레키파투스 원수정이죠. 원수의 특징이 뭐예요? 형식적으로 공화정이지만 실제로 운영은 재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회전은 그 유명한 악티움 회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이걸 회전을 통해서 경제 기반, 원수의 경제 기반으로서 그다음에 이집트가 아우구스투스의 개인 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예, 15번 문제 보면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폐하, 저는 그들의 범죄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깊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범죄라는 건 뭐죠? 기독교인들의 범죄죠. 기독교. 그래서 이 폴레비우스 속주 총독이 이제 티라누스에게 이제 보낸 건데, 자,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 티라누스의 답시는 뭐예요? 자,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기하의 조치 매우 적절하다. 왜 잡아서 죽이는 거? 이런 성격을 지닌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 차별에 애쓰지 마라. 이거 뭐냐면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불법적인 종교 인정해. 그렇지만 신고가 안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굳이 잡아가지고 뭐냐면 처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와도 잡더라도 얘네들이 뭐 배교하겠다 하면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상당히 소극적이고 온건한 편이에요. 예, 소극적 온건한. 자, 그 다음에 나는 니키니우스가 있는데 니키니우스가 같이 공동 황제했던 사람이 누구죠? 니은에 들어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이렇게. 그래서 밀라노 7년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러면 기획의 내용을 니은 종교와 연결해 쓰시오. 기획의 그들의 범죄. 니은 종교 기독교 연결해 쓰면 일단은 이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황제 숭배 거부, 병역 거부, 야간 모임, 마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의 종교 정책을 이제 쓰시오. 그래서 디귿과 니은 때 니은은 웬만하면 다 썼을 거야. 뭐 니은은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했고 뭐 기독교를 공인했고 등등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디귿에서 거의 보면 나가 떨어졌어. 기독교 불법 종교까지는 했는데 탄압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요 키워드가 소극적이거나 온건한 이런 말 써야 된대요. 단순히 탄압했다라는 말만 쓰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이 문제 풀어보고 좀 약간 이제 탄압했다고 쓰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게 너무 문제가 쉽거든. 그러니까 굳이 티라누스를 언급할 필요가 없고 디오클라티누스를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생각했는데 역시 소극적, 온건한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지만 맞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을은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에서 이제 문제되는데 원적법을 실시했다가 기본 답안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인정 답안을 최고 가격제를 폐지했다 정도.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한 솔리드스의 그 말을 사용했다 그 서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약간 안 봤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나중에 추가될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적법 실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도 좀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면 원적법은 약간 그러니까 경제 정책도 되겠지만 사회 정책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교수가 뭐 까라면 까야죠 뭐 그게 맞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 솔리드스 그마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다음에 다른 교수가 내면 또 다르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 관련된 일단 내용은 다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아. 답만 딱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내용도 아셔야 돼. 이런 것들. 왜냐면 다음에 다른 교수가 되면 다른 관점을 또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잠깐만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오늘 여기까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중세 시대로 넘어가야 돼. 이제 중세 시대. 네.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좀 볼게요. 자, 초기 게르만 사회가 있는데 부족제도고 족장, 민의, 종사제도, 아우디우스파 기독교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 네, 너무 그래서 합격자분이 왜 이걸 보고 이렇게 경기도 서브노트를 보고 왜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일단 뭐 그냥 하는데 일단 이게 너무 간단한데 이게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게르만 부족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돼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서양사 심화 규제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중세 시대 때 민족 대동과 중세 정치. 자, 유럽의 중세를 이제 크게 게르만의 이동부터 이제 보죠. 4세기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비잔틴 제국의 멸망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성립기는 게르만족의 이동, 그다음 비잔틴 프랑크 왕국의 발전 등등 있고 그 다음에 가도기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제도가 생성됐냐면 공무원 제도와 장원 제도가 성립됐어요. 이 가도기 때. 그래서 그때 9세기 때 이제 이민족들이 공격해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자르족, 뭐 이제 노르만족, 2, 3세력들. 그러니까 이들 막기 위해서 이제 형성된 것이 봉건제도죠. 예. 그러다가 이제 11세기 때 다시 이제 상업과 도시가 발달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가 14세기, 15세기 때 이제 교환권 세트와 왕권의 강화, 이런 등등 이렇게 있고요. 도중에 14세기 때 그 유명한 뭐가 있었죠? 흑사병.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흑사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예. 요즘 이게 9.2라고 부르는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명칭이 또 바뀌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게르만족들의 이동을 볼게요. 원시 게르만 사회에 보면 원래 게르만족들은 발트 연안 북유럽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독일 북부, 독일 중남부까지 합쳐갖고 그리고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죠. 그 노마족도 크게 보면 게르만족들이 그 한 부족이죠. 자, 경제 구조는 되게 단순했어. 초창기 때 수렵이나 농경, 목축에 종사를 했고요. 근데 노마의 영향을 받았고 점차 농경의 비중이 증가돼요. 그래서 4세기 때는 이미 상당히 농경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쪽에 살다가 농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계속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적이 고갈되니까 지적을 복구시킬 수 있는 시비법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로마와 충돌하죠. 그래서 로마는 그들을 포용할 수도 있고 뭐 포용하고 일부는 군인을 받아들이고 등등 해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훈족이 쳐들어오면서 그 계기로 해갖고 대이동이 이제 시작한 거죠. 자, 후기에 들어가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 사유화가 진행되고 철제 농기구 사용 후 농업 생산이 발전되면서 사회가 분화되고 불평등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됐다. 예. 그러면서 게르만 공동체 사회가 이제 해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그 농업 생산이 그렇게 별로 높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약탈 경제를 해요. 다른 부족은 이제 약탈해갖고 하거나 노마를 약탈하거나 그래갖고 그 무장 종사단인 코미타투스를 이제 조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유한 이제 어떤 제도가 형성되냐면 종사제가 등장해. 종사제.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로마의 봉건제도였던 기원이 되는데 하여튼 요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르만 사회에서 간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간습법. 이 간습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간습법이 이제 예전에 노마법과 대비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서양 중세사란 책에서 나오는데 가끔씩 서양 중세사란 책에서 나와요. 가끔씩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요번에는 이제 서양 중세사 문제가 안 나왔죠. 고대사 문제만 관련돼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올해 안 나올 거다 또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중세사 부분을 좀 넘고 넘어가게 서양 중세사 관련돼 갖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저 인심의 손괴에 대한 어떤 배상에 관한 법이고요. 손해배상은 신분에 따라 차별 적용했다. 자 그래도 이 게르만법의 특징은 이제 신분에 따라 차별 적용했다는 거는 뭐와 대비할 수 있죠? 이거는 노마법과 대비할 수 있어. 노마법. 노마법은 뭘 강조해? 형평성을 강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건 계급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로 벌금형이야. 예. 벌금형. 그러니까 사형은 거의 안 시키고 벌금형. 왜냐면 이 벌금형을 안 떼고 사형을 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걔들만의 어떤 부족원들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 때이고요. 지금 좀 징역이나 이런 것도 안 시켜요. 왜냐면 징역형이 어디 있어? 감옥수가 있어야지 그런 거 시키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복수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복수의 악순환이 형성되죠. 근데 이제 부족이 이제 개입을 해고 벌금형 때리면서 사적 보복을 이제 방지했다. 그런 것들과 연결되고 자 이런 부족법들은 여러 부족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프랑크 왕국 때 산리법이라고 정리를 하게 돼요. 예, 그런 법으로. 자 재판 절차를 볼게요. 재판 절차에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일단 피의자가 법정에 고소를 하면 피고는 법정 출두부터 소환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부족이 개입해야죠. 부족단이 이제 사회가 개입을 해갖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노마법하고 이제 좀 다른 경우야. 노마법은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야지 고소가.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장 앞에 세워놔야지 그게 이제 되는 거야. 이걸 준사형주의라고 했죠 예전에.
자, 그래서 이제 부족민의 모임에서 이제 인민법전에서 이제 족장이 최종 판단을 한다. 자, 제2유무 판단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선서의식이야. 그러니까 신의 앞에서 이제 신 앞에서 이제 선서를 하는 거죠. 나는 그만큼 죄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받아들 때는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고통을 막 가해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갖고 이 사람에게 이제 뜨거운 걸 잡게 해가지고 그걸 상처가 생겼냐 안 생겼냐에 따라서 이게 죄의 유무를 하는데 되게 원시적인 법이죠. 근데 이게 중세시대 때 또 통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와 대비할 수 있냐면 그 로마법 같은 증거나 자백을 통해서 하는 거 있죠. 요런 거와 이제 대비돼서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밑에 이제 선서의식과 시제법 관련된 내용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벌금형을 한다. 개인의 복수학대를 막고 전투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사적 보복을 막으려 한다. 이거는 뭐 현대 법칙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사적 보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의미를 보면 원시법이고 매우 단순하지만 게르만족에 있어서 법이란 성문화되지 않은 부족의 간습법이다.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세대 간의 전달을 통해서 각각의 종족의 고유법을 이제 지니고 있고 법은 위로부터 이제 그 로마법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 부과된 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성원의 삶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을 전제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점령지 같은 경우에 로마법을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한 데 반해서 이 부족법 같은 경우에 게르만족들은 자기 피정복민에게 자기 부족법을 강요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각계의 부족법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볼게요. 중세법을 바탕에 두고 특히 시제법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게르만법에 영향을 줬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중세 시대 때 중세 초기 중기 같은 경우에 게르만법이 로마법을 압도하는 형상들이 일어나.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로마법이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정치기구가 발전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도시경제 발달되면서 게르만법보다는 로마법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부활하지만 일단 중세 중기까지는 있고요. 물론 그 다른 관점도 있어요. 서양사 강좌에 보니까 뭐 초창기 때부터 로마법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로마법은 중세 중후기 때 11세기 이후부터 이제 다시 부활됐던 거고 그 전까지는 시제법을 바탕은 중세법의 어떤 게르만법이 바탕이 됐고요. 그래서 로마법의 번영이고 증거보단 시제법 판단 유무를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오히려 역행하는 형상이죠. 선진법이 로마법이 아니라 게르만 부족법을 대체하는 그런 형상들이 한동안 로마 초중기 때 중세 초중기 때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게르만법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족의 이동을 이제 보면, 대이동의 배경을 보면 인구 증가, 경작지 부족, 로마 문화의 동경인데, 직접적 계기가 뭐였죠? 4세기 때 혼종의 아틸란이 고투족을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고투족 압박하면서 연쇄 파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걸 계기로 해갖고, 뭐냐면, 로마의 게르만족 대이동이라는데, 혼족의 아틸라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아틸라는 잠시 유럽사에 나왔다가, 이 사람 죽고 나서 혼족 제국은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 사람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민족 이동 사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이제 뭐 이렇게 역해 있는데, 그냥 지도 이제 눈에 좀 발라두시고요. 예. 그래서 민족 이동 상황 보면 게르만인들 로마 주민들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문화적 수준이 되게 낮다는 거. 그래서 전체 인구는 작으면 2%, 많아봤자 5%. 예. 그래갖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뭘 대부분 수용했냐면 아리우스파를 수용했어요. 아리우스파. 그래서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파를 나중에 수용한 프랑크족은 좀 예외적인 거야.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갈등이 있었죠. 예. 그리고 대개봉 왕조의 종속 기간이 되게 짧아. 물론 이제 프랑크 왕국 같은 건 좀 긴 것도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고요. 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왕족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건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에도 있긴 했는데 요게 좀 약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충분치 못해가지고 제가 이게 서양사 심화 규제를 나갈게요. 자, 서고토족 볼게요. 서고토족. 서고토족은 알레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아리 지휘하는 이제 아테네 로마가 약탈되고요. 그때 이제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에게 패배를 하죠. 그리고 패배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에스파냐 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무슨 왕국을 세우냐면 서고토 왕국을 세우죠. 그리고 요때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데 요때 카톨릭을 이제 개종을 했다는 거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격받고 다시 멸망하죠. 후기 오미아드 왕조가 그때 이제 세워지고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19년 기출 문제 나왔어요. 클로비스가 패배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갔냐? 에스파냐, 서구토족이. 예, 요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반달족인데 이 반달족은 독일에 원래 거주했던 민족인데 이 지도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 보시면 얘네들이 원래 독일에 있다가 거기 보시면 막 남쪽으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가요? 북아프리카까지 가죠. 여기까지. 여기에서 반달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하죠? 유스티아누스 황제한테 멸망하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요건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약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달리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격심한 야만적인 어떤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을 불렸고 나중에 그 동로마 유스티누스 황제에게 멸망했다. 그 다음에 앵그르족과 섹슨족인데 앵그르 섹슨족은 어디로 건너갔죠? 원래는 북부 독일 덴마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앵그르 섹슨 왕국에서 이제 잉글랜드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잉글랜드는 원래 무슨 족이 살았냐면 켈튼족이 살았어. 켈튼족. 그래서 이 켈튼족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웨일즈 지역, 뭐 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이런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켈튼족 중에 이제 스코틀랜드로 갔던 족을 피트족이라고 하는데 그 피트족하고 그 북쪽에 있는 스코트족하고 결합이 됐어. 그래서 동화돼버려서 피트족이. 그래서 오늘날 이 스코틀랜드라는 말은 스코트족의 그 나라라는 뜻이야. 땅.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앵글 섹슨 왕국이 건립이 됐다. 그래갖고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아일랜드 켈트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카톨릭으로 개종하죠.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는 카톨릭이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아일랜드에서 카톨릭 먼저 개종한 다음에 그게 일부가 어디 잉글랜드 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카톨릭이 상당히 아일랜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동고트족. 요번에 재작년에 나온 게 동고트족이죠. 자, 동고트족의 유명한 사람이 테오드리 황제야. 이 테오드리 황제. 이 테오드리 황제는 훈족에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원래 동고트족 훈족에 의해서 자기 부족을 근거지를 잃게 돼요. 그리고 테오드리는 한때 동로마에 포로가 갔었어. 그때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지역이 것인데 거기에서 로마 문화를 접해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이탈리아 레반나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라반나 지역 있죠? 여기에 수도해가지고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를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테오드리는 오랫동안 이제 로마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 제도를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행정적인 건 로마인들에 맡겨. 로마인들에게 자기가 군사만 장악하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군사만 장악하고 행정을 종래의 로마 관리인들에게 맡겼다는 거. 그리고 그때 이제 유명했던 또 철학자가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외워두세요. 보에티우스가 이제 활동했던 시대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자를 라틴어로 번역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관련된 논문만 약간 번역을 했고요. 말년에 이제 철학의 위안이라는 집필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해를 사가지고 테오드리 황제한테 죽음을 당해요. 원래 테오드리 황제가 이걸 좀 보살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적과 내통했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그래요. 나중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가 이 동고트 왕국은 테오드리 황제가 죽고 나서 유스티누스의 공격으로 멸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시에 3명의 황제가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하나가 근데 동고트의 테오드리, 그 다음에 저쪽에 프랑크에 누가 있었냐면 클로비스, 그 다음에 그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누스 황제 동시 존재했던 사람들이야. 일종의 중세시대 중세 초기 때 삼국지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 정도 그들의 관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롬바르족과 부르고르족은 각자 보시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당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냐. 자, 카톨릭 교도의 보호자로서 교황의 지위가 향상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이제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됐는데, 그 당시 이 로마 행정 기능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주교들이야. 왜냐면 교회와 이제 그 로마의 주교들, 이 사람들 다가 로마 행정가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제도를 그대로 이제 이식해서 그걸 했고, 게르만족과 교섭을 했고, 뭐 시민들 보호해주고, 그 문화 전달 역할을 해줬다. 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프랑크 왕국을 보죠. 프랑크 왕국은 다시 이제 경기도 서브노트 이제 넘어갈게요. 자, 프랑크 왕국의 발전 이유. 요거 서강대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발전 이유 볼게요. 자, 원주지를 버리지 않고 팽창한 형태야. 그래서 원주의 나일강 하류 지역이거든요. 오늘날 네덜란드, 벨기에 그 지역을 그대로 둔 채 그대로 이동을 했어. 근거리 이동을 했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근거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국지에서 어떤 반란이나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자기의 원주지부터 계속 인력이나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두 번째가 로마 카톨릭 개종했죠. 클로비스가 이제 개종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타나시스타로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영민이나 교회 마차였었다. 갈리아 지역에. 참고로 그 당시에 갈리아 지역은 그 원래 갈리아족들이 살았던 거죠. 이들이 원래 이민족 출신인데 이들이 상당히 노마화됐어요. 노마화돼서 그래서 이 갈리아된 노마인들을 되게 아타나시우스파를 믿고 있었는데 그들과 충돌을 최소화시켰다. 또 다행이고 이 사람들이 원래 아리우스파를 믿었던 성격이 아니라 원래는 다신교를 믿고 있다가 아타나시우스파를 개종한 거야. 만약 아리우스파를 믿었다가 개종하면 좀 힘들죠, 그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를 봐서 이제 동로마 이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 왜냐면 두 개의 산맥이 있죠. 알프스 산맥과 피라네 산맥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로마 게르만 사회가 이제 형성됐다. 갈리 로마와 게르만 사회가 서로 융합이 됐다. 이게 발전 이유인데 오래 지속된 이유 꼭 외워두세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강자에서 좀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자, 서강자 8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서강자 웹페이지 표시는 88페이지 그 마지막 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게르만족 대이동기의 혼란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소노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는 장군들, 주로 게르만의 장군들이 황제들 지명하여 정권을 이어갔다. 그러다 결국에 476년에 로마 용병대장이자 훈족의 왕 아틀라의 예첩이 낳은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에서 마지막 황제 누무로스가 폐위시켰다. 루모스는 또 뭐냐면 또 로마의 첫 번째 왕이기도 하죠. 이름이 비슷한데. 자, 서로마 제국의 종말을 맞았다. 그는 라벤나에서 왕이라는 칭호만 유지했는데 통치했으나 그 라벤나는 되게 유명한 지명이에요. 이후에 이제 나중에 동고토 왕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 동로마 제국의 어떤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라벤나에서 왕의 칭호를 유지한 채 통치했으며 황제의 시장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제논에게 돌려주었다. 한편 동로마 제국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군사에 대항하기보다는 협상과 금품 매수를 통해 게르만 침을 무마시키면서 그들이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 향한 걸 막고 서노마 제국으로 가도록 유도하면서 위기를 목면했다. 아까 이제 동로마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의 막강한 경제적 돈으로 매수했다고 했죠. 요거 이제 한 단면 볼 수가 있고. 자, 그것은 이제 상호가 도시의 발달이 제국의 방어와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있고 게르만 왕국들이 쭉 있는데 좀 넘어가서 어디 부분이냐면 다음 장 보면 그 마지막 줄 있어요. 마지막 줄. 네. 여기 보면 6세기 초반에 이제 게르만 세력들이 서유럽 지역의 분화를 대처 마무리되면서 여러 왕국들이 모습이 드러났다. 그 밑에 보면 여러 이제 이동 경로들이 쭉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앵글색슨족, 그 다음에 브루크투족, 그 다음에 서고투족, 동구투족, 반달족, 프랑크족 등 정도를 들 수 있다. 게르만이 건설 왕국들은 군사적 지배자인 게르만 전사들과 문화적 우월한 제국 내 거주민들 타협하면서 결성된 이질적인 공동체였다. 자, 게르만의 전체 인구 중에 2%에서 5% 정도에 불과할 정도 한결같이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게르만 왕국에서는 피정복민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월등했기에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로마 행정기구나 각종 제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로마인 관료들과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했다. 법에 있어서 게르만인들에게는 이동 전부터 익숙한 그들의 간섭법을 적용했고 로마인들은 과거에 로마법을 단순화시켜 법을 편찬하여 적용한 이른바 이중적인 속인주의를 적용했다. 속인주의라는 건 뭐예요? 법을 적용할 때 그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속지주의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속인주의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외교관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면책 특권을 갖고 있고 속인주의 원칙인데, 근데 이 같은 분리가 이제 초창기 때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어. 그래서 게르만 왕국에서도 차츰 로마법을 합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로마인과 게르만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할 법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속인주의가 이제 약화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게르만족과 로마인들이 로마법을 통해서 이제 점점 하나의 법칙으로 확립해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과 좀 약간 달라요. 서양 중세사는 게르만의 고유한 법칙이가 계속 지속이 됐고 로마 초중기 때까지 오히려 그 로마법을 더 압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어요. 예. 자, 이처럼 게르만은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수용하고 토착 및 융합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러니까 동고토 왕국과 프랑코 왕국은 게르만들이 이제 서로마 제국에 건설한 여러 왕국 가운데 가장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었다. 갈리아 요지를 차지했던 서고토 왕국의 경우에는 군주 알라리 2세가 프랑코 브루쿠트 동맹국에 패배하고 전사한 후에 요거 이제 프로비스한테 패배한 거죠. 프로비스한테 패배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로 간 거야? 피레네 산맥 이남으로 밀려났죠. 요거 1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물려놨고 동고토 왕국은 본래 로마 제국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이 많지 않았으나 제국 말기에 이르는 접촉한 빈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5세기 중에 고투족 왕이었던 발라메르는 제국과의 거래를 위해 그의 조카 테오도리를 10년 동안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 머물도록 했고 테오도리는 어린 시절에 발달된 로마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제도와 행정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그런 테오도리의 경험 때문에 동고투족은 후에 가장 로마화된 게르만 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고국으로 귀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된 테오도리는 왕국을 건고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또 협조관계를 이어갔으며 로마 황제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했다. 그는 황제로부터 이탈리아 총사령관이라는 지위를 공식으로 부여받고 이탈리아로부터 건너가 오도 아케를 제거했으며 이거 라벤나 또 나오죠. 거점 삼아 33년간 이탈리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치했다. 그가 이제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로마 관리들에게 거의 행정 업무를 다 맡겼기 때문에 군사적 업무만 자기가 가난하고. 자,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동고투 제국의 그 프랑코족 동고투족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그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니라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좀 결정의 약점이었는데, 자, 523년에 유스티어스 황제가 아리우스파를 권력에 배제하는 칙령을 반포하자 테오도리는 카톨릭에 대한 간용을 중단했다. 예전에 간용 정책을 했는데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전 동고토 왕국의 종교 문제는 언어나 문화 못지않게 로마인들 게르만을 완전히 통합과 안정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계죠.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크로비스가 나와요. 그와 동시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비스야. 프랑크족을 이제 이끌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 크로비스는 그 당시 앞에 언급했던 로마 세력과 서고토족을 제압하고 여러 세력으로 나눴던 북칼리아 지역을 마침내 하나의 왕국으로 세웠다. 크로비스는 전쟁을 능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정치도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토릭을 개종하고 왕국의 발전에 결정이 계기했다. 로마 카토릭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가 개종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축축이 있지만 위기 상황이었던 알라만족과의 전쟁에서 기독교 절대자에게 위주의 승리를 쟁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인 서고토 왕국의 위협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있었고 갈리아 주교들과 접촉하여 로마 카토릭이고 개종이 수반된 이 이득을 저울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갈리아 주교들은 갈리아족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얘네들. 원래는 갈리아족이었지만 이미 뭐죠? 로마화 됐어요. 갈리아 로마. 로마화된 갈리아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있고, 갈리아 귀족들에게는 종교는 정체성을 결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수용으로 정복전쟁과 통치에서의 구지배 세력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어진 정복전쟁을 통해서 프랑코 왕국은 6세기 초 프로방스를 제하고는 갈리아 전역을 차지했고, 그 다음 클로비스는 정복 과정에서 갈료 노마 지배층, 그러니까 갈리아 중에 노마화된 그 지배층과 지역교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자, 교회는 제국 말기에 이미 노마적인 어떤 조직체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교회의 안전과 발전에 큰 힘을 제공해줬다. 그리고 메르빈 왕조 초기에 통치의 권력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원래 이제 그 메르빈 왕조, 그 다음에 카로링 왕조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정치적 세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들 이용해갖고 행정 조직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그 토착 세력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뒤에 이제 계속 보여요. 이런 정책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다른 그 뭐냐면 게르만 왕국보다 좀 더 발전하고 지속적인 요인이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원래 거주를 벌이지 않고 서서히 팽창했기 때문에 고유한 지역적 문화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동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도 용이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갈리아 지역이 지정학적 비잔티움이나 이산세력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웃한 게르만 왕국들에게 군사를 집중하면서 왕국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렇게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인데 프랑코 왕국은 로마적 정통과 유산이 잔존했던 갈리아 지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기독교를 통해서 게르만과 갈료 로마 지배세력과의 통합을 촉진했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요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클로비스부터 시작된 메르빈 왕조는 로마의 유산뿐만 아니라 게르만의 정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중세 문화의 어떤 형성하는 데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격자 서브노트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메르빈 왕조가 나오는데 클로비스는 아리우스파인 서고트족을 몰아내고 오늘날 프랑스 영토를 차지했고요. 이 서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갔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를 개종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카톨릭 교회와 프랑코 왕국 사이 유대를 성립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비스가 이제 죽은 후에 이게 이제 그 메르빈 왕조가 제대로 안 됐어. 왜냐면 이게 그 여러 개 분할상속제라든지 그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왕들 권한이 약화되고요. 누구세에게 등장하면 그 궁제라는 사람들이 등장해. 궁제는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슬람 세력들 격파했죠. 무슨 전투에서? 뚜르-후아티의 전투에서 격파했는데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기병이에요. 기병. 네, 기병. 그래서 기병을 이제 그게 역할을 하고 나서 기병 세력들 이제 기병이 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기병을 더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병을 이제 뭐냐면 양성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종제도를 결합해서 기병에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고 종군하는 봉사들에게 은대지를 수했다. 자, 은대지 제도는 장원제도, 봉건제도의 어떤 기원이 되는 제도죠. 은대지는 원래는 노마의 기원을 했던 거예요. 노마의 황제들이 그 게르만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걸 해서 땅을 줬어. 땅을 빌려준 건데 이걸 좀 더 기병 양성에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마르텔이야. 그래서 이때 은대지를 수용할 때 주의할 건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뭘 줬냐면 용인권을 준 거야. 용인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종의 뭐가 된 거야?
소유권을 준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용인권을 준 거예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병을 양성도 하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용인권만 허용을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이제 소유권화 됐다. 이런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봉건제도의 기원의 한 바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심화 규제 잠깐 볼게요. 자, 카르스 마르트를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스란 친일 격퇴할 때 그때 이스란 군대는 무슨 왕조였다? 옴미아드 왕조죠. 요즘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자, 하여튼 이때 기병대를 이제 하락을 이제 했고 기병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양성을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동방에서 마구가 등장해. 등자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서양사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 등자가 왜 중요하냐면 등자는 뭐예요? 그 말 탈 때 다리를 고정시키는 그걸 역할하는 게 등자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 상관없어. 유목민들은 밥만 먹고 하는 게 그 짓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반 농경민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때 말을 타면 이게 등자가 없으면 이게 뭐냐 불편해. 불편하고 없으면 또 거기에 활을 쏠 수 없어요. 창을 막 무기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등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군사비 비용으로서 뭐냐면 은대지 제도를 수용했다. 예, 그래서 장원제의 기원이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사르 대제는 사르 마르틴이 개혁한 군사제도를 유지하고 확대했다. 그래가지고 사르 대제는 일정 수준의 뒤에 얘기해요. 사르 대제는 카르스 마르틴이죠. 일정한 수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군사적 공사를 하게 하고 토지가 없는 자든 군역으로부터 면제를 조치를 취했다. 자, 그 결과 기병으로서 군사적 봉사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성격을 띤 토지 소유자 신분적인 특권을 가졌고 일반 농민은 군사적 권리를 상실하여 무사를 포함한 지배층을 위한 농사에 점령하는 등 열등한 계급을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런 기병들은 이제 나중에 사르 마르트의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르 대제는 이걸 고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제도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기병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은대지 제도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서강자에 있으니까 서강자를 한번 좀 볼게요. 서강자가 91페이지 잠깐. 서강자 91페이지 한참 좀 뒤에 있어야 돼. 비잔팀 지나고 이슬람 제국 지나고 91페이지인가? 네, 101페이지네, 101페이지. 101페이지 펴보세요. 자, 카노닝 왕조의 등장을 볼게요. 자, 갈리아 전역을 지배하게 된 프랑크 왕국의 메르빙 왕조는 왕가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귀족들에 견제할 만한 역량을 차츰 상실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이게 뭐냐 분할 상속제 같은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왕국의 성격이 다른 세 부분 나누어 세습 및 분열을 거듭했고 왕조 내부의 다툼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 사이의 갈등도 발생했으며 특히 왕국의 동부와 서부가 칭했던 아우스트라지아 또는 노이스트리아 귀족 가문 사이의 대립도 빈번했다. 7세기 중에 이르면서 왕대의 지위에 걸맞는 실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궁제라고 해서 귀족대 대표들이 실제 왕권을 행사했다. 특히 아우스트라지아의 궁제로 연임했던 그 카루스 가문이 강력한 무장 세력을 기반으로 프랑크 왕국의 지배 세력을 자임했다. 그 가문의 계승자 중에 망치라고 별명을 지닌 카루스는 작센, 프리스란트, 알라멘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를 승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카루스 마르테이죠. 732년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남부 지역을 공격했던 이슬람 세력을 제압하면서 왕국 전체의 명성을 드높였다. 그래서 이제 그에 뒤어서 궁제였던 파피누스가 유명무실한 국왕 신데리 3세를 수원에 가두고 교황의 권위를 심워 국왕의 지위를 가르치면서 카루스 가문의 왕조 교체를 성취했다. 뭐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보고 이제 좀 넘어가죠. 자,
피핀의 왕조 개청 배경에는 이제 성상금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성상금지령인데 성상금지령은 네오 3세가 내렸죠. 네오 3세가. 네오 3세가 왜 내렸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첫째 우상 숭배를 반대했던 거는.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을 비난을 했고 너네 우상 숭배한다. 그 다음에 당시 대토지 소유자들이 누구였냐면 스톤 세력들이었어. 이 스톤 세력들이 상당수 성상 숭배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들의 경제 기반을 뺏으려고 이런 뭐냐면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카톨릭과 적을 두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게 내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측면에서 반대를 했던 거죠. 의외로 결과적으로는. 그래갖고 왜냐면 소노마 교황 입장 때는 이게 이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문맹인 게르만족들 교화를 위해서는 얘네들 이제 포기하기 위해서는 성상 숭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게르만족들은 예전에 부족신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그런 간섭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노마 황제하고 비잔틴 황제가 이제 갈등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비잔틴 황제가 예전 소노마 황제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소노마 교황을.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야. 군사적 보호자가. 때마침 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카로니오 왕조 피핀 같은 존재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이탈리아 룸바르족 편입창에 계속해서 교황은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프랑크 왕조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 피핀 입장할 때도 교황이 필요했던 게 뭐냐면 피핀은 무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왕 지위의 궁제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무력만 있다고 해서 왕을 패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나도 얘한테 개길 수 있구나. 그래서 공격을 받겠죠.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치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패한 것은 누구의 뜻 때문에? 교황의 뜻 때문이다. 교황은 누구의 계시를 받은 거죠? 신의 계시를 받은 거다. 딱 왕이 되는 건 난 신의 계시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다른 반대자들도 저항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힘도 있겠지만 또 뭐도 필요해. 명분도 필요한 거야. 그 명분을 교황이 계속 제공해주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양쪽에 뭐냐면 서로 간의 이해 타산에 맞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됐고요. 그래서 필리핀이 카로링고 왕조를 개척을 했고 그다음 롬바르족을 격파하죠. 그래서 그 북쪽에 롬바르족 항상 그 뭐냐면 로마를 괴롭혀왔어. 그래서 롬바르족이 나반나 점령인데 이 나반나 지역을 떼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야? 로마 교황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황 스테판 2세는 또 직접 피핀의 도유식을 이제 결행을 하고 도유식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왕의 권한을 이제 교황이 인정해주겠다.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공짜가 없죠.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핀 롬바르를 격파하고 그 지역을 누구한테 줬다? 교황한테 떼줘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교황령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나중에 피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르마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왕이니 뭐 황제라든지 칭호를 이제 주잖아요. 그 로마 교황이. 그래서 그런 근거가 필요하겠죠. 내가 왕이나 황제라는 칭호를 줘야 되는 근거를. 그래서 이제 문서를 위조를 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기증장이에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더 살펴볼게요. 심화교재 잠깐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2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예. 자, 피핀한테 왕을 이제 칭호를 주고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교황이 위조 문서를 만들어요. 자, 이게 콘스탄티누스 기진장이라고 하는데 기진장. 자, 목적과 내용을 보면 로마 황제가 서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죠? 교황에게 줬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물론 다 구라예요. 예. 그래서 중세 유럽사에서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근거를 이용했는데, 자, 이때 이제 제작 배경을 좀 보면요. 교황 스테판 2세가 이제 피핀 때 이제 제작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 피핀의 왕의 임명 근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명목상 동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현실적 이슬람 세력과 롬바르디 왕국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프랑코 왕국과 제휴를 모색을 했고
교황은 동로마 황제의 간섭을 배제하고 프랑크 왕국과 원활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 서노마에 대한 지배권을 교황이 갖고 있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조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마치 그 교황이 그 권한을 준 것처럼 조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밝혀졌죠. 언제? 르네상스 시기 때. 그래서 사료 비판을 통해서 그 당시 인문주의자였던 로렌츠 발라가 이 문서를 8세기에서 9세기 무렵에 교황청에서 서기가 만든 가짜 문서라고 규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과정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만든 배경들 파악을 해주세요. 예전에 교과서에 그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사 교과서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학교때 서브 노트에 가서 살펴볼 게 샤르마누 대제죠. 이 사람 되게 유명해요. 툭하면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자, 샤르마누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아요. 일단 영토를 확장했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영토 확장이 어디까지 했는가 이런 거 시험문에 나왔는데, 자, 롬바르디족을 완전 평정화 직접 통치했고, 자, 이것도 좀 구별한 게 그 아들 아버지 때인 피핀 때는 롬바르디족을 공격했지만 완전 평정하진 않았어요. 그 중심 도시였던 라벤날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 했죠? 교황한테 줬죠. 근데 이때는 완전히 뺏어가지고 평정을 했어. 이쪽 지역을 통치했고, 자, 동으로 진출해서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 일부까지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게 또 어디까지 공격했냐면 피레섬이 넘어서 에스파냐 이슬람을 공격했죠. 이때 이제 에스파냐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북쪽에서 앵글 섹슨족이 공격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수를 해.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수를 했는데 이때 피레네 산맥에서 누가? 바스크족이 공격을 해요. 참고로 이 바스크족은 지금 에스파냐에 있는 조그만 이제 그 지역인데 예전부터 지금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수민족인데 이들이 믿는 종교는 뭘까요?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의 공격을 받고 후에 이제 뒤에 호미에 있었던 로랑의 장군이 젊은 장군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걸 소재로 만든 것이 뭐냐면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 11세기 이후부터 만든 게 로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로랑의 노래는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11세기 이후에. 근데 이게 되게 왜곡된 게 뭐냐면 이걸 마치 그러니까 사르마누가 이제 그 에스파냐를 공격한 게 뭐 종교적 요인보다는 뭐가 강해요? 영토 팽창에 관련돼 마치 이걸 성전으로 종교적인 걸로 포장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뒤에 이제 바스크족 때문에 기독교인 바스크족 때문에 노랑이 죽었잖아요. 근데 역사적 왜곡을 시켜가지고 마치 이슬람한테 그걸 공격받고 죽은 것처럼 왜곡시킨 거야. 역사 왜곡이에요. 예, 그래서 왜 이런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나? 노랑의 노래 같은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 십자군 전쟁 때 뭐 이슬람의 성전이었잖아. 그걸 정당화시키고 뭐 우리는 예전부터 설마 때부터 이들과 싸운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당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하여튼 그래서 노랑의 노래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피레네 산맥 남부 카탈루니아 지역에 에스파냐 변경주를 설치해서 이슬람 세력과 완충 역할을 했다. 그 로랑의 노래와 그 관련된 내용들 정복 기사들 예전에 스페인 정복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영토 통치 보면 주 단위로 구분해서 통치했죠. 그래서 전국을 300개 주 나누고 주마다 주교구를 설치하고 국경 근처에 변경주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 주마다 지방 간 주백과 변경배를 두어서 치안, 사법, 군사를 관장하겠다. 자, 나름대로 중앙집권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로 잘 안 됐어요. 그 사후 그 변경백들이 실제로 뭘 했죠? 주백들이 다 지방세 역할을 했죠. 예. 그리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영토 통치를 주단위 구분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구한테 힘을 많이 실어줬냐면 교회 세력들에게 많이 힘을 실었어요. 교회. 예. 그래서 교회를 일종의 중앙집권화의 어떤 통로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자를 해독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 어떤 사람이 성직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행정문서를 하고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교회 조직을 이용해서 행정 조직화 시키려고 했어요. 이 부분이 그 서강제에서 나와요. 이 부분이 서강제에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의 통제는 왕의 명령과 왕의 판결하는 순찰사를 이제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노마 황제 즉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800년에 교황 네오 3세부터 대가를 받아 서노마 황제 즉위를 했는데
의인을 보면 기독교를 매개로, 크리스도를 매개로 로마 게르만적인 중세 유럽의 질서가 수립됐고, 그러나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이제 강화됐고, 근데 동시에 신성로마 제국 설립과 동시에 교권과 재권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는 세속적인 거, 아니 영적인 세계, 국가는 세속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우두머리가 뭐예요? 교황이죠. 교권이고, 그다음 세속적인 그 세계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황제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에 이제 오토 황제도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교권과 재권의 분쟁이 씨앗이 돼요. 특히 성인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싸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카롤링고 르네상스.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카롤링고 르네상스인데, 그 알킨 같은 학자들 불려갖고 그 당시 그 그래서 이제 궁중학교에 개설을 하고요. 엑센이라는 그 잠깐만 거기가 어디지냐? 아 이름을 까. 예? 아엔 맞아 아엔. 예. 아엔. 예. 아엔에서 이제 뭐냐면 궁중학교를 개설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전 라틴어 문법 논리학을 교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화 부흥 정책에 의해서 수도원에서도 고전 작품을 필사를 해서 고전 연구가 활발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고전 연구 필사는 후에 중세 문화 발전하고 어떤 바탕이 되었다. 여기 또 빠진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여기 빠졌네. 이거 서강자도 나오는데 잠깐만요. 거기에서 서양사 이제 심화 교재를 보면 여기 있어요. 자, 이때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라틴 문화를 이제 뭐냐면 부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라틴어가 국제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소문자를 제정해. 이게 알파벳 소문자 기원이 되는데 여기 있죠. 카로링고 시대의 소문자를 제정해요. 이게 알파벳 기원이 됐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메로빙고 시대 때 소문자가 있었어요. 이걸 좀 더 간편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필사하기 편하게 카로링고 시대의 소문자를 제정을 했다. 그리고 그 궁중학교 같은 거, 아크실라, 샤페 여기에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앞에 그 아엔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궁중학교 설치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마 고전 같은 걸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샬리법 같은 이제 게르만족들 같은 법률을 편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긴 안 나와있지만 또 잠깐 뒤에 넘어가면 스페인 원정 있죠? 이 스페인 원정을 좀 더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이게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어. 12년하고 15년 기출문제 관련돼서. 그 목적은 스페인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 원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가정은 이슬람 북부 거점 도시였던 팜플라나 사로고사를 공격했다가 섹슨족이 북방 공격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 갔고, 후퇴하는 도중에 피레네산맥 넘다가 바스크족의 기습 공격을 받아.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랑이 전사했는데 이게 그 롱스부 전투라고요. 롱스부 전투. 이 전투 명칭을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과 카탈루니아 지역에 에스파냐 변경주가 설치되고, 그 영향을 보면 이제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라고 했죠.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 때 노랑의 노래는 역사적 소재를 이용을 했고, 여기 좀 왜곡이 있어. 사르마는 나이가 120살 그려있고 실제로 더 좀 적은데, 단순한 영토 정복을 싸움을 성전으로 모사했으며 기독교인의 바스크족들이 이슬람군을 둔갑시켜 로랑을 이슬람군에 의해서 공격받아 죽었다는 식으로 역사 왜곡을 많이 넣어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잠깐만요. 빠졌네. 네.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이제 보충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보시면 되고요. 보면 그 프랑코 왕국의 붕괴 부분은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프랑코 왕국과 로마교의 제후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내용도 있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크로비스는 로마교의 정통 인정한 아타나시우스파를 개종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고요. 성상 숭배 금지를 반대하여 비잔티움 간의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비잔티움 황제를 대신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새로운 보호자를 찾고 있었고, 이때 이제 롬바르족이 이제 침입하자 교황은 피핀에게 도움을 청했고, 피핀은 롬바르드 왕국을 궁폭시켜서 정복지를 교황에게 기증했다. 그래서 이제 샤르마는 교회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했죠. 그래갖고 기독교 포고를 행정제도 정비하고 연결돼서 이제 했고요. 교황의 요청에 따라 롬바르디 왕국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카노스 대제의 업적이 서유럽색에 미친 영향. 카노스 대제는 서노마 제국의 영용토를 차지하고 대부 차지하고 분열된 서유럽색을 다시 통합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또 뭘로 유명하냐면 그 이후에 보면 맨날 카노스 대제의 상이 있어요. 유럽 통합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줬던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주는데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야. 그리고 카노스 대제의 역사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역사하고 공유해.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역사가 카오스 대제까지 같이 했다가 중세 시대 때 언제부터 분리된 거야? 카오스 대제 이후부터 분리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는 정복제 교회를 세워 기독교를 전파했고요. 문해부흥에 적극적이어서 그 라틴 고전 문화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정통, 기독교 게르만족 정통 요소를 융합하여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그와 관련된 내용, 이제 제국의 통치 관련된 내용,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피핀하고 카스 대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좀 해볼게요.